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에 대해서 여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3, 4차, 5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IMF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IMF에서도 일단 위안화가 전 세계적인 통화가 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만 IMF는 그리스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이 승인되긴 했지만 IMF는 아직까지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왜 참여하지 않는지 그 이야기부터 일단 유로그룹 의장이 밝혔습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영상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고 그에 따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IMF의 최근 발언에 대한 이야기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IMF는 지금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SDR 참여를 빠르게 원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리스와 같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채를 헤어컷을 해줘야 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DR 편입은 왜 필요한지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SDR 쿼터와 바스켓이 나오는데요. 바스켓을 봤을 때도 미국의 달러화가 절대적인 양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통화 구성 바스켓도 보면 미 달러가 42%, 그리고 유로가 37%거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최근 미 달러가 2년 동안 한 30%가량 올랐고 유로화는 반대로 내렸고 영국 파운드나 일본 엔화도 모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통화의 대부분이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바스켓 구성에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위안화 같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통화를 참여시켜주는 것이 의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통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위안화 SDR 참여는 필연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IMF가 돈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돈의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또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IMF 투표권도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 신흥국 중에서 그나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국의 위상을 높여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살펴보시면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홍콩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던 위안화가 중국 외 지역에서 특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라는 점도 IMF의 고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IMF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속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IMF이지만 지금 중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리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헤어컷을 통해서 돈을 갚을 수 있어야 그리스 외의 나머지 국가들로의 부채 상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IMF가 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스 같은 국가는 헤어컷을 계속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추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IMF 관련 발언 중에서 또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MF는 계속해서 그리스에 대한 헤어컷, 그러니까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유로그룹 예룬 데이셀블룸 의장의 발언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t sustainability is still a major point of concern, certainly for the IMF. The IMF will also look at that, and we will look at it closely in October. And hopefully we can make sure that it is sustainable by then and give further guarantees if necessary so that the IMF can come on board in October, because that's very important to all of us. 네, 위안화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이슈까지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안화가 아무래도 국제통화로 끼어드는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변동성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무언가는 강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밀려 올라가는 통화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외 여타 국가들이 위안화 약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이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을 나타낸 것인데 IMF의 시각은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빨라지는 게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올리지 말고 이때부터 올려라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 시장에선 지금 미국이 돈 긴축을 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풀어놓은 통화는 걷어들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연준은 그와 상관없이 9월달, 12월달 중에 하나는 금리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IMF와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 실제로 IMF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위안화 통화 과정에서 그리고 그리스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도 계속 무언가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조금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 대비 변동성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의 창문은 열려있고 이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추운 바람이 불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또 가을,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찬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략의 핵심은 환율 변동성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국제금리가 또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재무 안정성도 높은 종목군들로 우리가 종목군을 계속 압축해 나가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주말 동안에 위안화의 급락은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 이르다라는 판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여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미리 좀 감안하고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종목들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글로벌 주요 전지 기업들에 대한 주가 동향을 분석해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는 에너지 산업과도 큰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변화부터 점검을 해주시죠. 오늘 그 파나소닉과 LG화학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B2C 기업이었던 파나소닉이 살아난 이유는 B2B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은 대표적인 B2B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B2B 기업이 최근에 수익성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맞물려 있는데요. 에너지 산업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 환경은 분명히 두 회사에게 모두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 먼저 보시면요. 글로벌 전체 명목 GDP와 석유 소비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그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고 있느냐? 다른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명목 소비, 그 유가의 명목 소비가 줄어든 것이 분명히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석유의 과거만큼의 의존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부의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요 국가들의 연비 규제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팔아왔던 가솔린차, 디젤차 이런 것들이 이제 연비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에 달했다. 뭔가 신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기술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순수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와 같은 그런 차량들이 점점 이제 점유율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치량 전망을 지금 보시면 최대치와 최저치의 중간치로만 놓고 봤을 때도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린 에너지라든지 그린 에너지 확대를 통한 ESS의 확대, 그다음에 배터리 확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가 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석유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석 에너지로 냈던 에너지의 그 돈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걸로 내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는 것을 이제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4년에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한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014년도로 가게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 정도 가게 되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나, 풍력으로 발전을 하나, 아니면 실제로 옛날처럼 화력 에너지로 발전을 하나, 그 단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환경 규제가 높아지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성이 거의 분명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준비된 것은 전지 비용과 밀도인데 에너지 밀도는 점점 높아지면서 전지의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은 거의 분명하다라는 거죠. 화석 에너지는 점점 안 쓰고 대체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 대체 에너지 안에서 ESS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와 같은 이런 배터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정부 규제는 강화되면서 점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대적인 측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도 LG화학을 비롯해서 배터리 관련 업체들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기대해봐도 될까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2020년까지 5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신다면 분명히 가능성 있고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성적이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적을 해외 기업들에 목매달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전지 매출액 줄고 있습니다.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전혀 늘지 않고 있고요. 이익률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지 쪽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량, 대표적인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라든지 쉐보레 볼트와 같은 이런 판매량들도 박스권 안에 갇혀서 쉽게 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보조금 줘봐야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다. 왜냐하면 아직도 돈을 이 석유 제품에서 벌고 있는데 LDPE 같은 PE 제품, 폴리에틸렌 제품 쪽에서는 뭐 그래도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제로 ABS 쪽이라든지 PVC 쪽에서는 또 잘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석유화학 쪽은 아직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데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고요. 전지는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난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 점유율 의미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뭐 테슬라가 됐던 아니면 뭐 GM이 됐던 그 어떤 회사의 전기차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비용이 떨어지는 순간이 다가와야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5년 보고 장기적으로 모아 나가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을 때 투자하는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답이 없다. 그래서 미래 성장은 분명하지만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시각은 싸늘하다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기대던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모두 다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 전략 함께 하시죠.